서기 410년 성난 병사들이 로마시로 들이닥쳤다. 로마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혈투가 벌어졌다. 강력한 로마 제국의 수도는 무참히 짓밟혔다. 사륙과 약탈의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서슬이 시퍼런 야만족들의 칼날 아래 쓰러졌다. 야만족들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로마인들에게 배신당하고 착취당했던 고트족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마침내 이들은 압제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정복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기나긴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서기 375년 흑해 근처의 발칸 반도. 한가로이 농사짓고 살던 고트족이 끔찍하게 살해됐다. 전혀 예기치 못한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동쪽에서 온 침입자 훈족이었다. 훈족은 머나먼 중국 한조에 의해 추방된 유목민이었다. 만리장성도 그들을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4세기 말 훈족은 고트족의 영토이자 로마 제국의 경계인 다뉴브 강에 도착했다. 그들은 고트족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광활한 아시아로부터 온 야만적인 훈족의 잔혹성과 무자비함은 끝이 없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고트족은 재빠른 훈족의 기마병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서기 4세기 중반 이후 훈족은 유럽 남동부 대초원 지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당시 수백 년 동안 고트족의 영토였죠. 고트족은 그곳에서 농업을 발전시켰고 안정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트족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그곳은 신성한 축복의 땅이었죠. 따라서 목숨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고트족은 농업 경제에 의존하면서 로마 제국과 무역을 했습니다. 고트족으로서는 꽤 수지맞는 장사였죠. 고트족은 짐승 가죽류를 로마인들에게 팔고 로마의 상품을 사들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고트족은 전사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고 헬멧에 뿔을 단 야만족과는 달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이 파괴되자 고트족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트족에겐 왕이 없었다. 각각의 시족마다 족장을 두고 위험한 시기에만 부족회의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했다. 훈족의 침입을 받은 후 고트족은 지도자를 선출했다. 그의 이름은 프레티건. 그는 고트족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건 바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왕국인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었다. 프레티건의 지휘 아래 고트족들은 로마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고 다뉴브 강을 건넜습니다. 물론 이것은 발렌스 황제에겐 불쾌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죠. 고향 땅을 떠나는 것 또한 고트족에겐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기독교 국가인 로마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 황제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로마 군대에 입대해야 했다. 고트족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민간 신앙을 찾았다. 그들은 앞으로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야만족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뜻으로 로마군이 되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황제의 종교를 믿어야만 했죠.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를 위해 싸우고 황제의 권력과 권위 그리고 종교까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문화적 정체성까지 포기하고 기독교에 귀의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고트족에겐 커다란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후온족에게 살해되거나 노예로 전락할 수는 없었다. 결국 고트족은 로마 황제 발렌스가 자비를 베풀 것이라 믿고 짐을 싸서 로마 제국의 국경으로 향했다. 로마 황제 발렌스는 다니브강 남쪽에서 고트족을 받아들였다. 로마는 결단을 내린 고트족에게 그만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받고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얻게 되리라고 믿었다. 고트족은 그 어떤 적들의 침입을 받지 않고 농업과 무역에 종사하면서 또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다니브강 건너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냉혹한 현실이었다. 끝날 줄로만 알았던 비참한 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구세주라고 믿었던 로마인들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 고트족의 악몽이 시작된 것이다. 로마 제국에 편입되길 원했던 고트족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권한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당시의 로마 황제는 누굴 받아들이고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로마 제국에 편입된 사람들은 즉시 로마 군인이 됐기 때문에 제국의 병력 자원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됐죠.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어떤 황제도 굳이 병력 자원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은 야만족들을 한꺼번에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솎아낸 다음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의 국경지대로 몰려드는 수많은 야만족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시 로마인들은 갑자기 강을 건너온 고트족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최대한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집단 수용소로 보냈지만은 수용소에는 충분한 식량이 없었습니다. 물론 군부대에는 군인들이 먹을 충분한 식량이 있었지만은 갑자기 몰려든 수천 명의 사람들 때문에 로마 제국에선 식량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고트족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야만족들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죠. 500년이 넘게 야만족들이 제국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고트족에게 다뉴브강을 건너라고 허락했지만 고트족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다. 그들은 수용소에 갇혀 감시를 받으며 지내야 했다. 몇몇 고트족들은 훈족의 공격이 있기 전에 이미 기독교로 전향하기도 했지만 프리티건을 비롯한 수많은 고트족들은 로마 황제 발렌스의 호의를 기대하며 기독교로 전향해야만 했다. 고트족이 기독교로 전향한 이후 고트족의 문화가 로마의 전통 문화와 융합되면서 찬란한 유럽 문화를 꽃피웠다. 로마인들은 즉시 고트족 피난민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4세기 말 로마 군인이자 역사가인 아미에너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야만족들은 다니브강을 건넌 이후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다. 로마 장군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고트족 어린이들을 노예로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개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고트족이 다뉴브강을 건넌 이후 상황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고트족은 그들 몫으로 돌아온 식량 배급까지 다 빼앗겼죠. 지역 관리들의 착취가 심해서 고트족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노예로 전락하거나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로마 관리들이 고트족의 아이들을 노예로 받는 대신 개고기를 줬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인들은 고트족의 조력을 알지 못했다. 고트족은 미래를 준비했다. 고트족이 다뉴브강을 건널 때 갖고 있던 무기를 모두 버리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트족이 다뉴브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발렌스는 그 자리에 없었고 결국 굶주린 고트족들은 몸에 무기를 숨기고 로마 국경을 넘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로마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수개월 동안 고트족은 식량과 땅을 주겠다는 로마 황제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로마인들의 착취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들은 단지 먹을 음식이 필요했다. 굶주리고 지친 고트족들은 수용소를 떠나 거친 황야로 나섰다. 곧이어 노약자와 어린이들 중에 사망자가 속출했다. 하나 둘씩 고트족은 로마의 거친 흙 속에 묻혀갔다. 집에서 기르던 개까지 잡아먹고 아이들이 굶주리는 상황이 계속되자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규모로 말이죠. 당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로마 국경지대는 황무지뿐이었고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고트족은 국경 지방에 있는 마르시에노플 시로 이동했다. 프리티거는 이곳 시장에서 식량과 필수품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고트족이 도착했을 때 로마인들은 고트족이 시내로 들어오면 사형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한 번 로마인들에게 배신당한 고트족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고 폭동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린 고트족은 격분했다. 마르시에노플에서 고트족이 일으킨 반란을 시작으로 로마 제국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고 말았다. 서기 378년 수년 동안 로마인들에게 배신당하고 굶주림에 지친 고트족의 분노가 발칸 반도의 마르시에노플 시에서 폭발했다. 고트족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시내로 진입하려 했지만 로마 수비병들에게 내쫓길 뿐이었다. 마르시에노플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로마 곳곳에 퍼져있던 다른 고트족들도 로마 황제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라고 주장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을 습격했다. 그들은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들을 약탈했고 폭동은 마치 전염병처럼 로마 전체로 번져갔다. 고트족은 보이는 대로 식량을 가져갔습니다. 굶주린 고트족들은 발칸반도 전체를 휩쓸면서 마을을 습격하고 닥치는 대로 식량을 약탈했죠. 당시 고트족들에겐 아주 최소한의 자유와 식량만이 주어졌습니다. 굶주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됐고
따라서 로마 황제와 맺은 정치적 계약 따위엔 별로 관심이 없었죠. 단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고트족은 원래 산적물이었죠. 그러나 수적으로도 어마어마했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무리였기 때문에 결국 로마 황제가 직접 나서서 평화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고트족은 로마 곳곳의 마을을 습격하고 약탈했다. 다급해진 트라키아의 주민들이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다. (378년) 여름, 결국 로마 황제 발렌스는 고트족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 발렌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막 돌아온 로마의 최고 정예 부대가 폭도들을 진압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미 협상 시기는 물 건너갔다. 처음부터 로마인들은 협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야만족들과의 모든 협상을 거절했고 야만족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트족이 로마군을 진압하고 로마 속주들을 차례로 점령했지만은 모두들 로마군이 야만족들을 내쫓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78년 8월 9일) 로마 황제 발렌스는 아드리아노플시 군기지로부터 15km 떨어진 지점에서 프리티건이 이끄는 고트족 병사들과 만났다. (367년부터 369년까지) 발렌스는 고트족의 영토를 침략해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결과 고트족과 우호조약을 맺었습니다. 발렌스는 그때를 떠올리며 로마인들이 패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발렌스 황제는 자신이 직접 고트족과 전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와 맞선 고트족 군대는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었고 이미 여러 도시를 약탈했기 때문에 식량 걱정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극도로 높았으며 병력은 막강했다. 여기서 양측의 병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양측의 군 병력이 각각 15,000에서 2만 명에 달했으니까 총 3, 4만 정도 되는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숨막히는 8월의 한여름 더위 속에서 고트족은 전쟁터에 불을 놓았다. 이미 15km를 진군하는 동안 지칠 대로 지친 로마군에겐 견디기 힘든 열기였다. 마침내 아드리아노플 외곽 지역에서 로마의 정예부대와 고트족 병사들의 방어선이 형성됐습니다. 전투가 시작될 즈음 양측의 보병들이 대결한 상태에선 로마군에게 훨씬 더 이로워 보였죠. 발렌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그는 고트족의 병력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승리에 눈이 멀어 그는 무모한 전투를 벌인 거죠. 양측 모두 갑옷을 입고 칼을 사용했으며 기병대는 물론이고 아주 능숙하게 활을 쏘는 사람도 있었다. 초기엔 로마군과 야만족의 군사기술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컸지만 후기엔 별 차이가 없었죠. 로마 군인들 중 대다수가 야만족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다른 야만족들과 싸웠기 때문에 모두들 상대방의 전술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었으니까요. 오늘날 스포츠 경기처럼 누가 더 열정적으로 전투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마 보병 연대의 정예 부대가 고트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련한 로마군에 대항해서 고트족 병사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서기 378년 8월 9일
로마 황제 발렌스는 고트족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다.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아드리아노플 근처에서 양측의 군대가 충돌했다. 발렌스는 승리하리라 장담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로마 압제자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일어난 반란군이었기 때문에 발렌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강력한 군대였다. 점차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전투가 시작되고 양측의 보병들이 대결하고 있을 땐 물론 로마군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로마군의 오른쪽 측면이 고트족 기병대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당황한 로마 병사들이 한쪽으로 몰렸죠. 그리고는 곧이어 대량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발렌스가 이끄는 로마군의 3분의 2가량이 단 한 번의 공격에서 전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병사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나 그리스의 병사들은 꾸준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특히 전술적인 면에서 야만족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전술이 야만족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황하고 겁에 질리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아드리아노플 전투의 경우 탈출구도 전혀 없었고 결국 로마군은 고트족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트족 병사들의 두 번째 측면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자리를 보면은 로마 병사들이 작전 수행 능력을 잃었던 게 분명합니다. 거의 90%에 가까운 병사들이 고트족에게 포위를 당했고 어쩔 줄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고트족은 먼저 측면 공격을 시도했고요. 서서히 중심부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포위망을 넓혀갔던 거죠.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는 고트족 병사들은 갑옷도 방패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로마군을 공격했고 곧 참혹한 사륙전이 전개가 됐습니다. 전쟁터는 완전히 도살장이나 다름없었어요. 로마군은 차례로 줄을 서서 목이 잘려나가길 기다렸을 뿐입니다.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장군들이 군대를 정렬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병사들은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죠. 여기저기 병사들의 시체가 쌓여갔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예외는 없었죠. 로마군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옆에서 목이 잘리는 동료들의 겁에 질린 눈빛이 보였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죠. 로마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아메에너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야만족들이 무섭게 돌진했다. 그들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측면 공격을 했고 로마 병사들을 짓밟았다. 순식간에 로마 병사들은 궁지에 몰렸다. 후퇴할 수 있는 희망도 없었다. 어떤 병사들은 동료의 손에 죽었다. 참혹한 사륙전이 계속됐고 너무 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순식간에 전쟁터는 시체로 뒤덮였고 땅은 피로 물들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는 로마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였다. 로마군의 3분의 2 이상이 전사했고 수십 명의 로마군 장교들과 황제 발렌스까지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발렌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는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전투였습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 이후 결국 로마는 고트족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로마군의 대다수가 야만족들의 손에 살해됐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드리아노플에서 로마군을 무찌른 후 고트족은 로마 제국의 영토를 향해 진군을 계속했다. 로마 병사들에게 빼앗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 고트족은 가족들과 함께 로마 전역을 순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약탈을 일삼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들에겐 여전히 국가는 없었다. 아드리아노플 전쟁 이후 로마는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380년 이후 로마엔 고트족을 진압할 만한 충분한 병력이 없었으니까요. 로마는 하는 수 없이 평화 조약에 응해야 했습니다. 군대를 절반 이상 잃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패한 지 6개월 후 로마는 새로운 황제를 맞이했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 테오도시우스였다. 382년 10월 테오도시우스는 고트족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덕분에 고트족은 오늘날 불가리아 지방인 북쪽 국경지대를 따라 정착할 수 있었다. 대신 로마를 위해 싸운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평화조약에 따라 로마 군인으로서 전투에 참전하고 전사한다 해도 고트족은 여전히 로마 사회의 이방인이었다. 로마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로마인들은 여전히 고트족을 더럽고 천박한 야만인으로 대했다. 로마 여성들은 고트족의 촌스러운 옷을 보고 비웃었고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보여준 고트족의 잔인함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로마군이 당한 치욕은 로마인들의 뇌리에서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다.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어딜 가든 고트족은 로마인들에게 의심받고 경멸당했다. 점차 평화조약은 유명무실해졌다. 382년 당시 로마 제국은 평화조약에 따라 고트족의 자치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죠. 로마 제국은 원래 이방인들에게 매우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고트족은 아드리아노플 전투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상황이 돌변한다면 고트족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뻔했죠. 고트족에 대한 로마인들의 편견 때문에 전쟁터에서 훨씬 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고트족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훈족과 반달족, 페르시아인들과 싸우는 로마 병사들의 방패 역할을 했다. 394년 고트족 병사들은 로마군을 대신해 서방을 무찌르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다. 사망자는 엄청났다. 전쟁터는 로마군을 대신해서 희생된 고트족 병사들의 시체로 가득했다. 고트족 병사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싸운 첫날에만 10,000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희생됐습니다. 로마는 고트족과 조약을 맺을 때마다 고트족 병사들이 로마를 위해 싸운다는 항목을 꼭 두었습니다.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희생되자 고트족은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다. 당시 고트족의 지도자로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다. 그는 고트족의 귀족 출신으로 로마 군인에게 군사훈련까지 받았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고트족 병사들의 참혹한 최후를 직접 목격하면서 그의 분노는 뼛속 깊이 사무친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그의 이름은 알라리. 장차 로마인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이름이었다. 고트족과 로마인들이 평화조약을 맺은 지 13년 후 알라릭의 지휘를 받던 고트족 병사들은 로마를 공격하고 약탈한 뒤 모두 불태워버릴 계획을 세웠다. 395년 용감하고 패기만만한 고트족의 젊은 왕 알라릭은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이제 고트족 전사들은 로마군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똑같은 갑옷에 똑같은 무기를 들고 싸웠다. 고트족 전사들이 로마 군인과 다른 점은 로마 황제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트족 왕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뿐이었다. 고트족의 젊은 왕 알라릭은 이제 때가 됐다고 느꼈다. 고트족은 수십 년 동안 로마인들의 압제를 견뎌야 했다. 13년 동안 고트족의 전사들은 로마 황제와 맺은 평화조약에 따라 로마 군인들을 대신해 로마 제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다 참혹하게 희생을 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전사하자 평화조약도 끝이 났다. 알라릭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착했다. 알라릭에겐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고트족들에게 아주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돈이나 식량 같은 것으로 충분히 보상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자신은 물론이고 고트족 출신 장군들에게 로마 신분 체계 안에 흡수돼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알라릭은 야만족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 군인으로서 당당한 지위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20년이 넘게 로마 군인들과 함께 국경 지역에서 전투를 하면서 고트족 전사들은 로마군의 전술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알라릭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전술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고트족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로마 군인이 되면 고트족은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을 것이다. 알라릭은 이 점을 이용했다. 당시 고트족 사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특히 알라릭처럼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겐 기회가 많았어요. 일단 고트족 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으면 고트족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급부상할 수 있었죠. 마치 뉴욕에 가서 명성을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고트족이라도 능력만 인정받으면 로마 군대에서 실력을 쌓고 지휘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알라릭은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이용해서 고트족 병사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요구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저하지 않았다. 로마 고위 장교에게 고트족 병사들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고 고트족 병사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95년) 로마의 속주인 그리스가 고트족의 공격을 받았다. 곳곳에서 폭력과 약탈, 살인이 난무했다. 고트족의 반란으로 로마 제국은 혼란에 빠졌다. 로마를 점령한 알라릭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그는 동방의 황제 아르카디우스에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앞으로 로마인들은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2년) 동안 반란군을 이끌며 알라릭은 중요한 군사 전술을 몸에 익혔고 굶주린 고트족들은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동방의 황제 아르카디우스는 여전히 우유부단했다. 로마는 여전히 알라릭의 저력을 알지 못했다. 408년 반달족과 프랑크인들이 로마 제국의 북쪽 국경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알라릭은 이탈리아의 심장부인 로마로 진격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해방된 노예들과 다른 야만족 비난민들까지 알라릭의 군대에 합류했다. 다양한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 그들은 점차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로 변했다. 어디 출신이든
예전에 누구의 지휘를 받았든 이제 그들은 알라릭의 지휘 아래 행군을 시작했다. 그들 모두 약탈과 복수의 기회를 간절히 원했다. 처음 로마를 포위했을 때 알라릭의 군대는 아주 소규모 군대였습니다. 고트족뿐만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특권을 박탈당한 여러 민족의 군대가 뒤섞여 알라릭의 지휘를 받았죠. 게다가 이탈리아에는 로마의 주둔군이 없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있었지만은 야전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군대를 보충하고 더욱 강력해진 알라릭은 서방 황제 호노리우스에게 식량이나 금부치 같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로마 영토의 일부분을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알라릭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대 로마의 수도로 향했다. 410년 8월 24일 알라릭의 군대는 로마시를 약탈하고 불태우면서 그동안 참아온 분풀이를 마음껏 했다. 문명세계의 중심이자 난공불락의 도시로 여겨졌던 고대 제국의 수도는 야만족들의 공격을 받아 처참하게 무너졌다.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고 군인으로서 충성심이 무참히 짓밟힌 고트족은 마침내 자신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착취해온 로마 제국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은 영원의 도시 로마를 점령하고 제국의 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로마의 저항 세력을 모두 물리쳤다. 410년 8월 그날의 끔찍한 사건들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고트족의 공격을 받은 후 며칠 동안 온갖 종류의 약탈 행위와 살인, 방화, 잔혹한 행위가 로마 시위를 강타했다. 지난날 훈족이 고트족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고트족 또한 로마를 무참히 짓밟았다. 겁에 질린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 전체가 고트족에게 점령당할까봐 두려웠다. 410년에 고트족이 로마를 점령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최악의 사건이었죠. 로마인들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800년 동안 로마는 승리에 취해 있었고 로마는 결코 정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상징적인 존재였죠. 물론 제국의 모든 주민들은 로마인이었습니다. 800년 만에 처음으로 로마 제국의 영원한 수도가 야만족들에게 점령당한 겁니다. 그동안 로마인들은 엄청난 부를 만끽하며 살았죠. 이제 로마인들의 부가 고스란히 고트족에게 넘어갔습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고트족이 책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당시 책은 부의 상징이었죠. 그동안 쌓였던 알라릭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점령한 알라릭은 겨우 3일 동안만 로마에 머물렀다. 알라릭은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고 고트족 전사의 힘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알라릭이 로마를 점령했다고 해서 그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분히 외교적인 승리였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로마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고트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로마를 점령한 것입니다. 로마를 점령했다고 해서 그가 황제가 된 것은 아니었죠. 그가 로마를 점령했을 당시는 일시적으로 서방이 힘을 잃고 서방의 정치 구조가 재구시를 하지 못할 때였어요. 덕분에 고트족은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알라릭의 상황 분석은 정확했고 장기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거래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정치 구조를 대신할 만한 충분한 조직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대신 알라릭은 정치적인 거래를 할 만큼 충분한 군대는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라릭은 자신의 승리를 오래 만끽하지 못했다. 410년 말
로마를 정복한 지 몇 개월 후 그는 이탈리아 남부 지방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다. 기록에 따르면 중년에 접어든 고토족의 왕이 열병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 지도자를 잃고 우왕좌왕하던 그의 부하들은 강을 막고 강바닥에 그의 시신을 묻었다. 그 후 고토족은 알라릭만한 지도자를 갖지 못했다. 알라릭은 고토족을 가난에서 구해주었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중심부를 점령했다.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고 그의 군 전술도 뛰어났다. 게다가 고토족의 행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고토족에겐 거의 신적인 존재였다. 알라릭의 로마 점령은 단순히 야만족이 로마를 점령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알라릭 이후 모든 고토족들은 일치단결해서 마침내 독립국가를 세웠고 오랫동안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보존시켰다. 그들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고트족들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5세기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서방이 통일될 때 정치 체제를 인수할 만큼 강력한 정치 조직은 없었지만 서방이 감히 엄두를 못 낼 만큼 군대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고토족의 땅은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까지 뻗어나갔고 서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왕국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고토족이라 불렸고 300년 동안 강력한 기독교 왕들이 계승하면서 크게 번성했다. 놀랍게도 서고토족들 덕분에 찬란한 로마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수공예품이나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에서 서고토족은 오랫동안 그들을 억압했던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화를 그대로 보존시켰다. 로마 제국은 오랫동안 고토족을 진압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고토족의 후예들은 동방으로부터 또다시 침략자들이 몰려올 때까지 로마 문화를 끝까지 보존시켰다. 서기 711년 북아프리카 이슬람 군대의 진입을 받아 서고토 왕국은 파괴됐다. 서고토족은 중세시대까지 스페인의 마지막 기독교 통치자였다. 오늘날 서고토족은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잊혀져 가고 단지 로마를 점령한 그들의 폭력성만 기억될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압은 곧 폭동을 낳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 압제자에게 대항하기 마련이다. 서고토족은 자신들을 변화시켰고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까지 변화시켰다. 바로 이 점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다. 로마 제국에 편입되길 원했던 고트족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권한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당시의 로마 황제는 누굴 받아들이고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로마 제국에 편입된 사람들은 즉시 로마 군인이 됐기 때문에 제국의 병력 자원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됐죠.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어떤 황제도 굳이 병력 자원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은 야만족들을 한꺼번에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솎아낸 다음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의 국경지대로 몰려드는 수많은 야만족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시 로마인들은 갑자기 강을 건너온 고트족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최대한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집단 수용소로 보냈지만은 수용소에는 충분한 식량이 없었습니다. 물론 군부대에는 군인들이 먹을 충분한 식량이 있었지만은
갑자기 몰려든 수천 명의 사람들 때문에 로마 제국에선 식량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고트족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야만족들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죠. 500년이 넘게 야만족들이 제국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고트족에게 다뉴브강을 건너라고 허락했지만 고트족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다. 그들은 수용소에 갇혀 감시를 받으며 지내야 했다. 몇몇 고트족들은 훈족의 공격이 있기 전에 이미 기독교로 전향하기도 했지만 프리티건을 비롯한 수많은 고트족들은 로마 황제 발렌스의 호의를 기대하며 기독교로 전향해야만 했다. 고트족이 기독교로 전향한 이후 고트족의 문화가 로마의 전통 문화와 융합되면서 찬란한 유럽 문화를 꽃피웠다. 로마인들은 즉시 고트족 피난민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4세기 말 로마 군인이자 역사가인 아미에너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야만족들은 다니브강을 건넌 이후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다. 로마 장군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고트족 어린이들을 노예로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개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고트족이 다뉴브강을 건넌 이후 상황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고트족은 그들 몫으로 돌아온 식량 배급까지 얻기 위해서 시내로 진입하려 했지만 로마 수비병들에게 내쫓길 뿐이었다. 마르시에노폴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로마 곳곳에 퍼져있던 다른 고트족들도 로마 황제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라고 주장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을 습격했다. 그들은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들을 약탈했고 폭동은 마치 전염병처럼 로마 전체로 번져갔다. 고트족은 보이는 대로 식량을 가져갔습니다. 굶주린 고트족들은 발칸반도 전체를 휩쓸면서 마을을 습격하고 닥치는 대로 식량을 약탈했죠. 당시 고트족들에겐 아주 최소한의 자유와 식량만이 주어졌습니다. 굶주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됐고 따라서 로마 황제와 맺은 정치적 계약 따위엔 별로 관심이 없었죠. 단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고트족은 원래 산적물이었죠. 그러나 수적으로도 어마어마했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무리였기 때문에 결국 로마 황제가 직접 나서서 평화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고트족은 로마 곳곳의 마을을 습격하고 약탈했다. 다급해진 트라키아의 주민들이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다. (378년) 여름 결국 로마 황제 발렌스는 고트족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 발렌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막 돌아온 로마의 최고 정예 부대가 폭도들을 진압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미 협상 시기는 물 건너갔다. 처음부터 로마인들은 협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야만족들과의 모든 협상을 거절했고 야만족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트족이 로마군을 진압하고 로마 속주들을 차례로 점령했지만은 모두들 로마군이 야만족들을 내쫓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78년 8월 9일) 로마 황제 발렌스는 아드리아노플시 군기지로부터 15km 떨어진 지점에서 프리티건이 이끄는 고트족 병사들과 만났다. (367년부터 369년까지) 발렌스는 고트족의 영토를 침략해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결과 고트족과 우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발렌스는 그때를 떠올리며 로마인들이 패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발렌스 황제는 자, 고트족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트족에겐 왕이 없었다. 각각의 시족마다 족장을 두고 위험한 시기에만 부족회의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했다. 훈족의 친입을 받은 후 고트족은 지도자를 선출했다. 그의 이름은 프리티건. 그는 고트족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건 바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왕국인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었다. 프리티건의 지휘 아래 고트족들은 로마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고 다뉴브 강을 건넜습니다. 물론 이것은 발렌스 황제에겐 불쾌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죠. 고향 땅을 떠나는 것 또한 고트족에겐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기독교 국가인 로마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 황제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로마 군대에 입대해야 했다. 고트족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민간 신앙을 찾았다. 그들은 앞으로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야만족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뜻으로 로마 군이 되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황제의 종교를 믿어야만 했죠.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를 위해 싸우고 황제의 권력과 권위 그리고 종교까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문화적 정체성까지 포기하고 기독교에 귀의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고트족에겐 커다란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훈족에게 살해되거나 노예로 전락할 수는 없었다. 결국 고트족은 로마 황제 발렌스가 자비를 베풀 것이라 믿고 짐을 싸서 로마 제국의 국경으로 향했다. 로마 황제 발렌스는 다니브강 남쪽에서 고트족을 받아들였다. 로마는 결단을 내린 고트족에게 그만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받고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얻게 되리라고 믿었다. 고트족은 그 어떤 적들의 침입을 받지 않고 농업과 무역에 종사하면서 또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다니브강 건너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냉혹한 현실이었다. 끝날 줄로만 알았던 비참한 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구세주라고 믿었던 로마인들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 고트족의 악몽이 시작된 것이다. 다 빼앗겼죠. 지역 관리들의 착취가 심해서 고트족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노예로 전락하거나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로마 관리들이 고트족의 아이들을 노예로 받는 대신 개고기를 줬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인들은 고트족의 저력을 알지 못했다. 고트족은 미래를 준비했다.
고트족이 다뉴브강을 건널 때 갖고 있던 무기를 모두 버리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트족이 다뉴브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발렌스는 그 자리에 없었고 결국 굶주린 고트족들은 몸에 무기를 숨기고 로마 국경을 넘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로마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수개월 동안 고트족은 식량과 땅을 주겠다는 로마 황제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로마인들의 착취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들은 단지 먹을 음식이 필요했다. 굶주리고 지친 고트족들은 수용소를 떠나 거친 황야로 나섰다. 곧이어 노약자와 어린이들 중에 사망자가 속출했다. 하나 둘씩 고트족은 로마의 거친 흙 속에 묻혀갔다. 집에서 기르던 개까지 잡아먹고 아이들이 굶주리는 상황이 계속되자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규모로 말이죠. 당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로마 국경지대는 황무지뿐이었고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고트족은 국경지방에 있는 마르시에노플시로 이동했다. 프리티거는 이곳 시장에서 식량과 필수품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고트족이 도착했을 때 로마인들은 고트족이 시내로 들어오면 사형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한 번 로마인들에게 배신당한 고트족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고 폭동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린 고트족은 격분했다. 마르시에노플에서 고트족이 일으킨 반란을 시작으로 로마 제국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고 말았다. 서기 378년 수년 동안 로마인들에게 배신당하고 굶주림에 지친 고트족의 분노가 발칸 반도의 마르시에노플 시에서 폭발했다. 고트족은 식량을 서기 410년 성난 병사들이 로마시로 들이닥쳤다. 로마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혈투가 벌어졌다. 강력한 로마 제국의 수도는 무참히 짓밟혔다. 사륙과 약탈의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서슬이 시퍼런 야만족들의 칼날 아래 쓰러졌다. 야만족들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로마인들에게 배신당하고 착취당했던 고트족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마침내 이들은 압제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정복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기나긴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서기 375년 흑해 근처의 발칸 반도. 한가로이 농사짓고 살던 고트족이 끔찍하게 살해됐다. 전혀 예기치 못한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동쪽에서 온 침입자 훈족이었다. 훈족은 머나먼 중국 한조에 의해 추방된 유목민이었다. 만리장성도 그들을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4세기 말 훈족은 고트족의 영토이자 로마 제국의 경계인 다뉴브강에 도착했다. 그들은 고트족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광활한 아시아로부터 온 야만적인 훈족의 잔혹성과 무자비함은 끝이 없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고트족은 재빠른 훈족의 기마병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서기 4세기 중반 이후 훈족은 유럽 남동부 대초원 지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당시 수백 년 동안 고트족의 영토였죠. 고트족은 그곳에서 농업을 발전시켰고 안정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트족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그것은 신성한 축복의 땅이었죠. 따라서 목숨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고트족은 농업 경제에 의존하면서 로마 제국과 무역을 했습니다. 고트족으로서는 꽤 수지맞는 장사였죠. 고트족은 짐승 가죽류를 로마인들에게 팔고 로마의 상품을 사들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고트족은 전사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고 헬멧에 뿔을 단 야만족과는 달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이 파괴돼